인텔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각각 개개인의 역량과 그 조직의 역량이 극대화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될 것 같거든.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장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네, 추석이 지나고 나서 첫 촬영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또 대만 갔다 왔어요. 네. 또 다녀오셨구나. 네, 어차피 뭐 서울에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네. 참고로 하나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가지고요, 밥 먹다가 혀를 씹었어요.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이건 기차를 타야 되는데, 타고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하다가,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남은 거예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아이, 급하게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먹는데, 너무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막 씹다가 혀를 엄청 세게 씹었어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면서 혀가 입에서 걸려가지고 아픈 부분을 자꾸 찔러요 지금 이빨이.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꼬일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네. 요번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또 PC 흥망사 관련된 주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텔이 에로레이크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AMD가 한국 시장에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신호탄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웃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MD 입장에서는 한 15년 만에 이제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건데, 그때하고 지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도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AMD가 인텔을 압살하던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감자나무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AMD의 전성기가 이제 다시 찾아왔는데요. 네. 한국 시장에. PC 역사상 AMD가 한국 시장에서 인텔보다 전성기를 맞았던 시절이 딱 두 번 있는데요. 네. 한 번이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근데 1차 전성기가 되게 짧았어요. 예. AMD 전성기 시절에 AMD 전성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AMD의 전성기가 2000년대 초반에 왜 생겼는지,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전성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AMD 전성기 시절에 AMD 전성기 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AMD의 1차 한국 시장 전성기는 언제쯤이었나요? 정확히는? 2003년에서 2010년으로 봅니다. 아, 디테일하게 나눴을 때? 성능상 앞서던 시절은 2003년에서 2006년,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국 시장에서 AMD가 꼽히던 시절, 그러면 2003년에서 2010년 정도 보거든요. 네네. 2003년 9월에 에슬론 64예요. 이때부터 AMD가 이제 인텔보다 성능이 앞선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2005년 5월에 에슬론 64 X2. 그쵸, 듀얼 코어. 요때 인텔의 경쟁 제품이 인텔 펜티엄 4 노스우드 였어요. 754 제품은 성능상 인텔보다 제품이 뛰어나긴 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얘가 싱글 채널 메모리라 네. 성능이 939보다 살짝 처졌거든요. 939 소켓 제품이 수입된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되고요. 그거를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곳이 저희예요. 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하셨죠. 얘기 한번 예, 예.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때 인텔의 경쟁 제품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프레스컷. 부모님 댁에 프레스컷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 밈의 키포인트는 프레스 핫이라고 해야 돼요. 프레스 핫이었죠. 예. 이 이후에 모든 CPU가 조금 뜨겁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기기들이 발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항상 튀어나오는 밈이 이 밈이죠. 요거였죠. 그리고 요 뒤에 인텔이 또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게 스미스필드. 예. 그 프레스컷을 2개 붙인 거. 예. 더 뜨거운 거. 역사상 가장 폭망한 인텔 CPU라고 봐도 무난한데요. 문제는 이게 후반기엔 잘 팔렸어요. 싸니까. 싸니까. 싸면 잘 팔립니다. 뭐 발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쟁 제품이 펜티엄 D 프레슬러. 그래서 65나노로 개선된 이제 공정으로 기존의 스미스필드를 그대로 예, 하다 보니까 어쨌든 발열을 떨어지잖아요. 그쵸. 좀 쓸만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클럭이 올라가니까 성능 좀 괜찮고요.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성능상으로 AMD가 인텔을 한국 시장에서 발랐던 시절이 이제 요때 2003년에서 2006년입니다. 좀 아까는 넓게 보면 2010년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는 성능상으로는 인텔이 AMD를 뒤집어요. 네, 그게 코어 투 콜로죠. 아, 그쵸. 네,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요.
코어투 콘노가 그냥 하나의 그냥 기본 명칭이 돼버렸어요. 상징이 돼버렸죠. 네. 코어투 듀오가 아니고 코어투 듀오 콘노. 정확하게. 네. 이 제품이 2006년 후반에 나오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성능상 다시 뒤집어져요. 그쵸. 네. 그런데 전성기에 여전히. 여전히 AMD. 여전히 AMD 전성기. 이때 이제 AMD가 대응해서 출시하는 게 페넘 2 요거거든요. 네. 이제 가격대 성능비로 가성비로. 네, 가성비로 경쟁을 하고 네. 또 이제 코어 부활 아, 맞아요. 이때 그쵸. 나오죠. 성능상으로는 정성기가 아니지만 점유율로는 전성기가 요 이때 이루어집니다. 아. 예. 그 현재 지금 AMD가 한 60%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때 AMD 전성기가 한국 시장에서 60%였어요. 오. 예. 요 시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2차 전성기인데 현재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 전성기가? 뭐 라이젠 출시하면서부터 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시장 점유율 5%에서 조금씩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거든요. 2023년까지는 네. 한국 시장 점유율 20%대예요. 어. 그밖에 안 돼요. 이제 커뮤니티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쟁 제품으로 이제 판단하고 제품을 구매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율로 봤을 때는 20%를 못 넘었어요. 여전히 강세는 있는데. 예,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이제 AMD 4000번대까지, 라이젠 4000번대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그냥 저 나름대로 정합니다. 예비기, 예비기. 네, 예열기,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전성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철권 사태 이후 때라고 봐요. 아, 인텔의 철권 사태. 네, 인텔 철권 사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네. 시장에서 제품을 조립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인텔을 꺼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PC는 팔아야 되니까 이제 AMD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이때 점유율이 확 오르거든요. 이때 본격적으로 점유율이 한 40%대까지 근접하면서 이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60%를 가는 거예요. 네. 5,000번대가 저가형대, 7,000번대와 9,000번대가 고가형대로 자리 잡는 2024년 작년 철권 사태 이후 때부터가 본격적인 한국 시장에서 AMD 전성기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예. 전성기가 오는 이유를 찾아보려면은 또 과거를 한번 가봐야겠죠? 1차 전성기 때 AMD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에슬론 64라는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그렇죠.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게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매니아층을 착실하게 기존에 키워왔어요. 매니아층도 외면하는 CPU가 K5.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MD가 개발한 CPU가 K6거든요. 네. 근데 이 K6가 AMD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K6, K6-2, K6-3까지 나오는데 K6와 K6-2, K6-3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캐시 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 지금 나오는 X3D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AMD가 옛날부터 캐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냥 지금도 네. 캐시 뻥튀기 시키는 게 X3D니까. 네. K6-3가 L3 캐시가 들어간 CPU예요. 아, 그러면 L3 캐시가 밖에 있잖아요, 또. 그렇죠. 메인보드에도. 왜냐하면 메인보드를 같이 쓰는 메인보드니까 그러니까, 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걔도 쓰고요. 지금 3D랑 좀 비슷한데? 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AMD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캐시를 가지고 전반적인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것을 실제로 한번 경험한 게 K6 때예요. 괜히 9800 3D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키텍처 자체가 성능이 워낙 펜티엄에 비해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별짓을 다 해보다가 캐시를 넣어봤는데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AMD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자체 공장에서 캐시를 만들어서 넣어버린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CPU를 만들어서 팔았어야 됐다는 거죠. 네. 실제로 K6-2나 K6-3 같은 경우에는 호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딱 하나 단점이 게임 성능. 이게 지금하고 반대예요. AMD하고 인텔하고. 이때 매니아가 굉장히 형성이 한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K7이죠. 그 K7의 이름이 에슬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업데이트가 한번 돼서 이름이 에슬론 XP로 바뀌고요. XP,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서러브레드, 네, 뭐 이런 거. 서러브레드. 네, 맞아요. 매니아들 층에게 가격대 성능비 굉장히 사랑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에슬론 64예요. 그쵸, 64. 그 이전부터 착실하게 가격대 성능비,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좋은 성능 그런 걸로 차근차근
매니아들 층에서 조금씩 입지를 높여오다가 성능이 높은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AMD 제품을 구입하시게 된 그런 시절이 1차 전성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때 AMD 내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네. 식으로요? 요즘에 이제 인텔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해고하고 뭐하고 하면서 조직 분위기 다 망가졌다고. 네. 회사가 어떤 역량을 뿜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 분위기죠. 이때 AMD 조직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보자. 뭔가 진취적으로 막 이렇게 열망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거죠. 열정이 느껴지는. 열정이 느껴지는.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다. 우리도 인텔을 장악하보자. 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역량을 최대한 그 개개인이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조직에 잘 융합해서 인텔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각각 개개인의 역량과 그 조직의 역량이 극대화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될 것 같거든. K5 같은 시절에서는 도대체 상대가 할 수 없었는데 차근차근 밟아서 오니까 격차가 조금씩 접어지고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용자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신나겠죠?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 분위기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짐 켈러가 있대. AMD 있었고요. 국내 공영방송에도 나오시는 네, 진켈러. 그때 KBS랑 그 인터뷰한 것도 한번 나왔죠. 일단 좀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첨단 신기술을 다 때려 넣었어요. 오, 당시에 네. 있던 거. 최대한 많이 적용해서 인텔보다 최대한 빠른 걸 만들어내야 돼. 대표적인 게 64비트. 64비트. 네, 그래서 64비트가 먼저 인텔보다 AMD가 먼저 도입하고요. 그래서 64비트 공식 이름이 AMD 64예요. 맞아요. 인텔 64가 아니고 네네. 여기서 번외로 하나 얘기하면 인텔과 AMD의 라이센스가 크로스 라이센스예요. 맞아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그 이전까지는 AMD가 일방적으로 인텔의 X86 라이센스를 사서 쓰는 라이센스로 돼 있었는데 이때 64비트를 AMD가 개발해서 먼저 적용하는 바람에 X86 라이센스는 AMD가 인텔에 가져오는 거고 X86 64는 인텔이 AMD에 가져오는 상호 크로스 라이센스가 확립된 게 이때입니다. 딱 경쟁사 같은 느낌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X86 64를 만약에 딴 회사에 준다고 했을 때 AMD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거꾸로. 인텔이 주고 싶어도. 인텔이 딴 데 주고 싶어도 AMD가 방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메모리 컨트롤러가 원래는 메인보드 칩에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메인보드 칩이 지금은 하나지만 옛날엔 두 개가 있었죠. 맞아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메인보드에 있었는데 이 메인보드에 있던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로 들어간 게 최초로 적용한 게 AMD예요. 네.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하는 그 병무 현상을 싹 다 없애버린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PC 아키텍처에. 네네. 그것을 이제 인텔이 램버스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 듀얼 채널, 쿼드 채널 뭐 별거지들 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해결한 것은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를 아예 CPU에 넣어버리면서 그게 이제 지금 CPU에 있는 I/O 칩 부분 있잖아요. 그쵸, 예. 거기가 그 메모리 메모리 컨트롤러 쪽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기술이 하이퍼 트랜스포트. 네, 이건 너무 이제 유명하니까. 이때 당시에 PC 아키텍처의 병목 현상을 일으켰던 가장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칩과 CPU 간 통신하는 이 버스 부분. 인텔은 이걸 FSB라고 불렀죠. 네. 이 버스가 너무 느리다는 게 가장 큰 당시 PC 아키텍처 가장 큰 문제였죠. 이거를 이제 AMD가 하이퍼 트랜스포트로 해결하죠. 이런 어떤 PC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최첨단 기술을 죄다 적용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CPU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공급하고 선보였던 게 AMD였어요. 그래서 성능상으로 인텔을 앞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동일한 것을 인텔이 2009년에 적용해요. 한참 뒤네요. 6년 뒤에 적용해요.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어2 듀오까지는 이 FSB는 땜빵에서 그냥 늘리고 기존엔 800 쓰던 거를 1333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은 여전히 두고 그냥 그 구조를 여전히 쓰다가 린필드에 가서야 코어 i 시리즈에 가서야 이렇게 바뀌고 같은 기술을 AMD가 인텔보다 6년 더 빨리 구현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MD가 전성기가 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인텔을 앞서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쭉 마련돼 있었다. 장기적인 플랜이. 그리고 좋은 플랜이 마련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9월에 에슬론64 출시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듀얼코어 내놓거든요. 그렇죠. 2005년 1월에 이제 AMD가 듀얼코어를 이제 내놓을 준비가 다 됐다라고 판단하니까 인텔이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열불나는 스미스필드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두 개를 합치니까 발열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클럭도 일부러 떨어뜨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난장판을 피운 게 인텔이 그만큼 PC 쪽에 좀 안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AMD가 굉장히 진보된 아키텍처의 층을 차근차근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현하면서 그 로드맵을 이행하면서 인텔 제품을 성능상으로 3, 4년 가까이를 우세를 보였던 전성기가 이때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럼 또 다른 건 없었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잘하는 거 플러스 남이 삽질하는 거. 남이 못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플랜만 잘 이행하면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삶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남이 못해야 돼요. 네. 이때 이제 인텔이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텔 삽질 중에 하나가 그 램버스 D램 삽질.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온갖 실험을 다 해봐요. 원래는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채택하면 표준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쓰면 돼. 우리 거 알아서 따라올 거야. 따라올 거야. 라고 했던 게 당시에도 평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생각해도 맞아요. 근데 절대로 시장은 인텔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갑자기 뭐 비아가 SD램 쓴 메인보드를 딱 출시한다거나 걔가 더 잘 팔리고 그냥 메인보드 한 개도 못 팔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DDR로 바뀌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DDR로 바뀌니까 성능 램버스랑 차이가 없어져요. 결국엔 100기 들고 다시 인텔도 DDR로 가죠. 우리가 채택하면 표준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만함 이런 것들이 인텔 내부에 그때 되게 심했었어요. 아까 AMD 내부 분위기도 얘기했었잖아요. AMD는 잡는다 어떻게든 저거. 네. 그 인텔은 오만하고요. 이게 딱 그 오래된 전래동화의 토끼와 거북이야. 그렇죠. 그리고 인텔이 신기술을 일부러 계속 지연시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컨트롤 내장, 64비트 전원, FSP 성능 향상 같은 것들을 인텔이 도입을 안 하죠. 메모리 컨트롤러 여전히 칩셋에 있고요. 메모리 컨트롤러 FSP는 2009년에 도입하지만 네. 64비트는 조금 일찍 도입해요. 그 네. 이전에. 신기술 도입을 계속 지연시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때 인텔의 엔지니어들이 클럭이 곧 성능이다. 그런 부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거의 많았거든요. 인텔 엔지니어가 좀 이상해. 왜 이렇게 클럭에 집착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인텔이 펜티엄 3 이후에 펜티엄 4를 내놓잖아요. 네네. 펜티엄 4를 아키텍처를 컨셉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딱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깊게. 파이프라인을 깊게 하면 뭘 할 수 있느냐? 클럭을 올리기 쉽다는 거. 그러니까 클럭이 올라가면 성능이 올라갈 것이니. 그렇죠. 문제는 클럭이 일정 이상 수준 올라가는데 클럭은 올라가는데 성능이 안 올라가는 거죠. 펜티엄 4가 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냐면 이때는 데스크탑용 CPU를 그냥 노트북용으로 썼거든요. 클럭만 다르고 뭐 이런 것만 달라지 기본적으로 같은 CPU였거든요. 그러면은 펜티엄 4 데스크탑 CPU를 노트북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 넣는 거야 노트북에. 발열 해소가 안 되니까. 발열 해소가 안 되니까 데스크탑도 그 난리인데 노트북용 CPU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인텔이 노트북용 CPU를 따로 내놓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펜티엄 M이에요. 아. 네. 펜티엄 3를 저전력 버전으로 바꾼 게 펜티엄 M이고요. 노트북은 펜티엄 M, 그 다음에 데스크탑은 펜티엄 4.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 두 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텔이 데스크탑에서 클럭을 되게 고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트북 시장보다 데스크탑 시장이 컸어요. 모든 CPU 아키텍처 기본은 데스크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절이죠. 네. 그러니까 메인은 펜티엄 4인 거예요. 클럭에 집착하는 것만큼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신기술이나 메모리 컨트롤러를 CPU에 넣는 등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들을 안 해요.
기존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쪼물딱쪼물딱해서 조금 더 성능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목을 매는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던 때가 요때고요. 되게 시야를 좁게 봤네요. 예. 데스크탑 성능을 높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듀얼코어 CPU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듀얼코어 CPU가 없으니 듀얼코어를 물리적으로 구현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보드 하나에 CPU 소켓이 2개 있는 서버용 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데스크탑용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인텔용은 펜티엄 3계열의 이런 메인보드가 되게 많았고요. AMD는 에슬론 XP 시절에 이런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번외를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듀얼 코어를 쓸 수 있는 CPU가 에슬론 MP라고. 예, 따로 CPU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슬론 XP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슬론 XP를 가지고 에슬론 MP처럼 듀얼 코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또 트릭이 있었나요? 예, 또 똑같아요. 그 흑연으로 칠하는 거. 예. 그 클럭 조절하잖아요. 네. 똑같이 그게 MP를 푸는 그게 있어요. 고성능 시스템 쓰고 싶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썼어요. 펜티엄 4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구조가. 펜티엄 4에서는 아예 칩에서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서버용으로 쓰지 마. 듀얼코어 하지 마. 대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텔이 그쪽에 데스크탑 성능을 올리는 부분에 굉장히 알러직한 반응을 보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신기술 도입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막 이런 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게 아이테니엄 때문이에요. 당시에 인텔의 그 이제 플랜은 뭐였냐면 X86을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이니까 인터넷이 확대되는 보급되는 그쵸. 시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버가 미친 듯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때라서 PC 성능이 올라가면 서버를 팀킬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서버를 어떻게 썼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스크탑 CPU 2개 붙여가지고 서버로 썼다고요. 펜티엄 3 같은 경우를. 네. 서버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데스크탑 CPU를 2개 사서 써버리니까 서버 시장에서 뭐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고성능 서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당시 포커스는 서버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버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겠고 당시에 서버 시장에서 탑 클래스 잘 나가던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써네 스팍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뭐 DC 알파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자체 CPU의 자체 아키텍처의 자체 플랫폼에 리눅스를 갖춘 업체들이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은 MS랑 함께 윈도우 서버에 인텔 CPU 그렇지. 이 패키지로 서버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요. 물론 리눅스를 써도 되고 근데 데스크탑 성능을 올려버리면 이 시장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팀킬하잖아. 그쵸. 데스크탑이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들하고 상대하려면 좋은 성능의 아키텍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해요. 그게 아이테니엄이에요. 이거를 HP랑 같이 개발을 하죠. 근데 얘가 망해요, 이거. 네. 이 아이테니엄 아키텍처가 IA64예요. 그래서 64비트예요, 얘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 64비트를 안 만든 거예요. 데스크탑에서. 인텔이. 네. 아이테니엄을 서버 시장에서 확고하게 성공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스크탑에서 내려오는 거였거든. 그런데 서버에서 얘가 망해요. HP랑 합작을 하다가 HP가 개발 포기하거든요. 인텔 혼자 개발해요. 그러다가 인텔도 나중에 개발 포기합니다. 이제 이쪽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데스크탑 쪽에 64비트 도입, 어떤 하이퍼 트랜스포트 같은 신기술 도입, 메모리 컨트롤러 내장 같은 것들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딴 데 보고 있었구나. 네, 딴 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버 시장 정신 팔려가지고. 결론은 내가 잘해야 되고요. AMD가. 내가 잘했어요. 짐켈러 모시고 와서 좋은 CPU 아키텍처 만들어서 로드맵 탁탁탁탁탁 구현해가지고 뭐 언제는 뭐 64, 언제는 64X2, 언제는 뭐 쿼드코어, 언제는 6코어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제품 로드맵 다 준비해놓고 요때 이제 인텔이 서버 시장에 관심 가지느라고 정신을 팔리고 있었던 데스크탑은 완전 등한시하고. 네. AMD의 전성기가 월드와이드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전성기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1차 전성기랑 지금 현재 전성기랑 어떤 같은 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같은 점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착실한 AMD의 계획, 딱딱딱 맞춰진 철저한 포트폴리오.
그쵸. 젠 1, 2, 3, 4, 5 다 짝짝짝 나온 게 네, 있어요. 탁탁탁 나오잖아요. 네. 그 장대한 기회. 그거는 그때 AMD 1차 전성기와 지금이 같죠. 네. 둘째, 짐 켈러가 같아요. 아 중요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웃자고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빠른 신기술과 다양한 제품군. 그 FX 8300의 그 FX가 아니고 에슬론 64 시절에 지금의 하이엔드 데스크탑 형태 제품군으로 에슬론 64 FX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네. 120만 원짜리. 예. 그러니까 제품을 굉장히 다양하고 촘촘하게. 지금의 X3D 시리즈 같은 거, 스레드 리퍼 시리즈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오잖아요. 신기술을 도입하고 캐시를 더 늘리고 품질과 성능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그때와 지금이 같죠. 네. 또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경쟁사 삽질이에요. 똑같죠. 그때 당시에도 IA64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삽질을 하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인텔이 서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인텔이 지금 서버와 모바일 수성하기 위해서 지금 데스크탑 정신이 없는 것도 당시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놀랍도록 똑같은 이 고발열 저성능의 환장의 콜라보. 예. 너무 똑같아요. 그쵸. 당시에도 프레스와 나드려야겠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거든요. 스미스필드, 프레슬러, 코어트 듀오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3년 동안을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인텔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에러레이크는 그것과 좀 다른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차이점은 뭔가요 그러면? 인텔이 당시에 이제 2006년에 갑자기 코어트 듀오라는 제품을 내놓거든요. 네. 예상하지 못한 성능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온 거예요. 약간 특이점 발견 같은 느낌. 예.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다들. 이게 당시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코어트 듀오잖아요. 네. 코어트 듀오 이전 제품이 코어 듀오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코어 듀오 이전 제품이 아까 그 펜티엄 M이에요. 그러니까 펜티엄 M이 펜티엄 3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펜티엄 3를 가지고 노트북용에 적용하던 아키텍처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아키텍처를 노트북용에서 데스크탑용으로 다시 전환시킨 제품이 코어트 듀오거든요. 네. 다른 아키텍처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노트북용으로. 그러니까 데스크탑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쪼물딱쪼물딱해서 이쪽에 써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보니까 해보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성능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딱 하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차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원래는 펜서레이크 데스크탑이 나와야 되는데 펜서레이크 데스크탑 취소하고 에러레이크 리프레시 나오잖아요. 네. 대안이 없어요. 뭔가 반전의 저걸 할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럼 노바레이크를 땡겨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아니고 노바레이크를 밀어서 내놓죠. 그러니까. 노바레이크가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은 진짜 대안이 없어요. 그럼 완전 망하는 거야. 네, 진짜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는 오히려 공정상 AMD가 불리했어요. AMD가 한 세대 처진 공장이었어요. 항상 당시에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공장이 나중에 매각한 글로벌 파운드리잖아요. 그쵸. 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는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가 AMD가 가장 나중에 만들었던 공장이 드레스덴 공장. 그렇죠. 그래서 공장 이름까지 기억을 해 내가. 하도 말이 많아. 하도 그때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드레스덴 공장에서 뭘 찍는데 어떻게 돼갖고 지금 이제 TSMC가 이나노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당시에도 그때 PC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주 화제였거든요. 같은 뭘 내놔도 항상 공정이 한 템포 인텔보다 뒤지니까 설계가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공정상에서 소비 전력이나 성능이나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텔을. 당신 더 차이 났을 텐데. 네. 그런데 이거를 성능으로 설계로 극복한 거예요. 지금은 인텔이 공정상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한 템포 느리죠. 솔직히 자기들도 제조하는 사람들인데 공장 하는 거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지. 하고 싶겠죠. 하고 싶어 하겠지. 근데 왜 AMD가 TSMC를 좋아하냐면 자기들이 공장을 할 때 엄청 대였거든. 글로벌 파운드리 운영을 정말 개판으로 했거든요, AMD가. 오히려 제품 설계에서 잘 해놓은 거를 공장이 다 깎아먹을 정도로. 설계는 잘 해놨는데 공장에서 수율이 안 나서 제품이 안 나와. 이런 경우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뭐 신경 끄면 되잖아. 그냥 돈 주면 되잖아. 그쵸. 공장을 포기하고 파운드리로 가는 게 내부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가 이 회사의 시츄에이션이 좀 차이가 있죠. 당시는 AMD가 자금적으로나 뭐 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인텔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쵸.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당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다 AMD에서 인텔로 이동했고요. 긍정적인 요인이 전부 다 인텔에서 AMD로 이동했어요. 똑같은 전성기지만. 1차 전성기가 빨리 끝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불리한 점을 AMD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회사 규모도 작고 자금 사정도 안 좋고 공장도 훨씬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들 불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설계 제품 딱 만들어서 철저하게 설계된 로드맵을 따라서 딱딱딱 진행을 했고 마침 그때 인텔이 삽질을 하면서 전성기가 짧게 시작된 거예요. 야. 근데 지금은 당시에 AMD에게 불리한 요소로 적용했던 것들이 다 인텔의 불리한 요소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짧게 끝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AMD가 불편한 요소가 없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년엔 오버힐크 나온다고 이게 뒤집어질 것이냐. 그것도 미지수잖아요. 네, 그냥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제품의 성능 하나만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성기를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역량, 공장의 문제, 그 공정의 문제, 자금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같이 다 인텔에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지난번 1차 전성기와 이번 전성기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간단하게 AMD 전성기 시절에 이야기하는 옛날 AMD 전성기. 그 왜 AMD 전성기가 한국 시장에 찾아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좀 지금 전성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이 전성기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인텔 우세로 돌아설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옛날 AMD 전성기와 지금 AMD 전성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AMD 전성기가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우세를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이대로 쭉 갈 것이냐. 그 답도 역시 1차 전성기 시절에 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과 1차 전성기 시절을 한 번 더 비교해보면서 AMD 전성기 시절이 한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금방 끝날 것인가를 다음 주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